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회진 더드림 SNC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대국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시원하게 가는 날이 없기는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아쉽네요.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가던 종목마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주도 섹터 그리고 최근에 좀 잘 갔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특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섹터 가기 전에 부진한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국내 증시 지금 시점에서 현금 확보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버텨봐야 되는 건지 참 아리까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도요. 오늘 장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두 분께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펜발 들어주세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자, 그래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 같은 하락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신다면 어떤 걸 저희가 기억하고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락에 매수한다라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 일단 선물 순매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관이 오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이 이제 지난 하반기를 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언제 우리나라 시장이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은 적 없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거론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발군의 실력을 좀 잠깐 보이지만 또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는 계속 지금처럼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코스피 상단이 2,900까지 간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증시 자체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는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종목이 물려 있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 가겠다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될 때다라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사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대표님. 늘 위기는 이제 기회였다라는 얘기가 맞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 기간 조정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좀 답답한 것은 도대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건가. 물론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리하게 이어질까요? 일단 이제 당장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는 실적 랠리가 진행해 가야겠죠. 그러면 적어도 7월까지는 좀 변동은 보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상승 전환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섹터별로 좀 이렇게 낙폭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큰 시장에서 봤을 때 전력 수요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내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고 손절가를 얼마 잡았는지를 다시 복기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스탠스를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트폴리오 정리가 지난주에 좀 최대한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 전략이 이제 증권가에서 본격적으로 레포트가 나온 게 아마 오늘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침착하게 주시되는 부분들의 정보들을 좀 취득을 하셔서 투자 전략에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장기 투자가 오히려 편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혜진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매수하겠다라고는 주셨는데 참 매수한다면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중심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네. 주도주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다른 주도주로 좀 돌 가능성도 열어두십니까? 네, 우선은 저는 국내 증시 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우선 최근에 정말 급격하게 급등하는 그런 섹터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 장세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건전하고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최근에도 뭐 크게 올라가도 될 법했던 그런 지수 자체들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매수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분들마다
너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맞추는 거는 너무 힘들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반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을 지금은 좀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트 자체를 좀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들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 투자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수익 자체를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 이렇게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속에서는 단기적인 전략 반 정도 챙겨가고 조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뭐 수주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는 이 반반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안전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가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반반 전략, 즉 중심을 잡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럼 우혜진 대표 그 반반 전략 중에서 좀 탄력성이 높은 지금보다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섹터를 굳이 찾으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 섹터에 봤을 때 뭐 화장품이나 전선 전력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을 최근에 크게 낙폭이 심해졌다가 지금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전선주 같은 경우도 뭐 대원전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사실은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다가 이거 왜 다시 빠지나 이제 올라가고 끝인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전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일어났을 때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사실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건전한 조정이죠. 좀 단순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적도 앞두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섹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장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전선과 화장품을 우혜진 대표가 말씀 주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지난 2분기의 주도주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는데 화장품이 그냥 일주일 사이에 낙폭이 꽤 큽니다. 이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좋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더 좋겠지만 그중에서 좀 더 옥과 석을 가리자면 어떤 화장품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화장품이라면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뭐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방은 막혀 있고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고 하방 압력은 남 내려갈 때보다 더 자극적으로 내려간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2분기 때 통틀어서 화장품 섹터 계속 주목해야 된다. 미용기기 잘 간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약회사들도 이제는 화장품 섹터에 지금 발을 뻗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이제 오혜진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건전한 조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건전한 조정이라는 게 무슨 핑계냐 뭐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럼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여전히 K뷰티 쪽에서 지금 확산을 하고 M&A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분 확대하기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 아직 태풍이 안 왔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지금 태풍이 한번 이미 거쳐왔어야 될 한반도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안 왔다는 거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일단 태풍이 너무 큰 게 와서 정말 역대급 폭우가 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가뭄이 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은 날씨가 이제 건조해진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땀을 또 많이 흘리게 되면은 화장을 또 계속 쓰게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우리가 이 소모품에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 해놨기 때문에 K뷰티가 지금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요점은 지금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만약에 기존의 손절가 부분을 내가 지금 이탈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변동성 자체가 계속 반복은 되고 있지만 순환매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저희는 탈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두 분 모두 국내 증시 그래도
매수하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좀 깊이 있게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간밤에 테슬라의 급등이 뜨거웠던 상황이고요. 국내장에서도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개장 직후에만 반짝 오르는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탄력을 잃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투자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안 사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혜진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2차 전지 최근의 상승 흐름 보면 테슬라와의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테슬라 빨이었다라고 해서 이걸로 매매하는 건 조심하세요라는 조언이 많았는데 오늘은 커플링마저 안 나오니까 좀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우선 사실은 테슬라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 도마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주도를 하진 않았지만 뒤쪽에서 계속 움직였다라고 제가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들, 이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뭐 전기차 배터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뭐 어떠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확 바뀌지 않는 이상, 뒤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테슬라나 뭐 2차 전지에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어떤 큰 재료가 없지 않는 한 뜨뜨미지근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고민이 참 깊습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2차 전지 사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사지 말자라는 의견이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쭐게요. 역시 안 산다라고 주셨거든요. 2차 전지 그래도 한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은 매매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상반기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7, 8월에 지금 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이 없는데 동력 잃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 매수 기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격적인 프리미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들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레포트를 내는 거는 이제 12개월 전망치를 이제 기준으로 보통 이제 레포트를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앞으로 이제 12개월을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자체도 어마어마한 지금 빚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세액 공제 부분들 뭐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좀 접근을 해서 보신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레포트만 읽고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가 일단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의 부분들에서 전기차 공략을 계속 강화를 한다라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의 주가에 대해서 커플링을 만들어서 반등세를 띄워주기에는 이벤트가 지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2차 전지는 지금 단기적 반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시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SDI를 삼성 SDI를 사신 분들도 있고 SK 이노베이션 사신 분도 있고 뭐 SKC를 사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손실을 2차 전지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2차 전지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30%다. 그러면은 5에서 10% 정도를 현금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금을 어떻게 쓰시냐면 5%는 인버스를 사십시오. 탑10 인버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KB스타 탑10, 2차 전지 탑10 인버스 지수를 사셔가지고 일단 손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비해서 손실폭을 좀 낙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오히려 이거를 지금 손실이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를 해서 더 빨리 찾겠다? 2차 전지만으로 만약에 극대화를 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섹터로 이미 옮겨 가셨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쉽게 고민을 계속 하시다가 손절을 못 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2차 전지에 묶여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력한 매수체가 없는 순간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계속 주가 빠질 때 마음만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제가 쭉 옆에 들어보니까 사실 2차 전지의 보유자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일부를 인버스를 사서 수익률을 해지를 하자라는 것인데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모멘텀은 살짝 좀 부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바야흐로 뭐 반도체의 수출주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다시 보자 얘기도 많았었는데 오늘 반도체도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들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팻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모두 반도체는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먼저 김덕호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2차 전지의 보유자한테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말씀 주셨어요. 이미 갈아탔으면 갈아탔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죠. 미국이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문제가 없는 중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 심하다면은 변동이 적은 섹터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략을 어떤 분은 좀 내가 극대화된 전략을 취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동이 큰 종목을 취득을 하셨을 테고 뭐 오히려 지금 뭐 종목 주식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방송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실 때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소재단에서 소재라든가 부품주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장비주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 위주로 많이 보라라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뭐 우리가 좀 분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승 탄력의 매력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25년에서 26년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부품 소재단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급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왜 사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도 이미 멈춘 상태에서 뭐 외국인들이 뭔가 지금 악의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를 뭐 조작하려고 한다 이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겠죠. 오히려 지금 거래가 적은 시장에서도 매수가 된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실적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의 이야기들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견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오혜진 대표님,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뭐 요즘에 계속해서 뭐 HBM 이야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밀리는 그런 네. 양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 CXL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좀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뭐 이 종목 자체들이 주가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라면은 주가라는 것보다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사실은 기대가 되는 부분, 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주가 하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혜진 대표, 삼성전자 이번 주 실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가이던스가 한 8조 원 정도 잡혀 있죠.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8조 원을 기준으로 뭐 9조 원 나온다, 10조 원 나온다라면 서프라이즈. 네. 근데 지난 1분기가 한 6조 6천억 정도 됐었죠. 이제 그 정도로 내려가면 오히려 조금 부진하다라는 것인데 오혜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결정을 해야 되네요. 우선 저는 그 잠정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뭐 9조, 10조 이렇게 나와요. 뭐 서프라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뭐 8조 이상 나온다고 해도 뭐 서프라이즈지만 그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은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좀 그래요? 이렇게. 네. 왜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 자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는 또 개인들의 그 매매에 있어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오혜진 대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마이크론 시작하고 비슷해야 한다라는 느낌이네요. 실적 좋게 나와도 향후 가이던스나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탄력받기 힘들다라는 네. 그런 멘트신데 자, 그럼 김덕호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표님,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8조 가이던스를 훌쩍 넘어도 오혜진 대표의 말씀을 잠깐
뭐 따라 보면 그래도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론이 잘 되면 삼성전자가 잘 됐다가 주가 떨어질 것이고 마이크론이 안 되면 삼성전자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주가가 좀 빠졌었죠. 당일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도 좀 일부 소폭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깅 호스가가 지금 나타났다. 이 부분들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이던스를 만약에 상향을 시키는 방법 중에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모바일 시장 이번에도 생성형 AI 폰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기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전 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하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전 기기들에 대한 교체 주기가 지금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디램 가격 반도체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랐고 낸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좀 주시를 해봤을 때면 그럼 여기서 이제 초점이 이겁니다. 이 물량을 도대체 언제 팔았냐? 4월에 팔았냐? 5월에 팔았냐? 6월에 팔았냐가 2분기 실적에서는 결국에는 그 퍼포먼스를 좀 더 극대화시키냐 좁히냐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변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KB증권인가요? 여기서는 아마 삼성전자를 12만 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집행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 행동이 지금 나온다라는 건데 이 부분까지는 조금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라리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수치에서는 뭐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더라도 일단 86,000원 선에 안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너무 과잉 베팅을 하지는 마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덕구 대표님은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사자라고 드셨는데 저희가 삼성전자로 이야기가 좀 더 깊어졌거든요. 삼전 지금 자리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지금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이 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다르긴 네.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삼성전자는 물론 오해진 대표 말씀처럼 실적은 잘 나오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초격자의 포지셔닝이 과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해할 만큼 자리매김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덕구 대표 말씀대로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 이면에 어떤 가이던스를 줄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전자는 잠시 여전히 좀 보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혜진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매수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떠십니까? 삼성전자 제가 뭐 주가는 크게 뭐 반응하지 네.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조금 밀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그래도 담아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가치 있는 네. 기업이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섹터 한번 보시죠. 은행주, 보험주, 금융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측면에서의 매력이 최근 강하게 부각됩니다. 다만 오늘은 이 기존의 주도주 부재 속에 상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각되는 배당 매력을 단기가 아니라 정말 빅 이벤트로 연속성 있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증 생깁니다.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은행주에 대해서는 안 사겠다고 일치가 됐습니다. 우혜진 대표님, 은행주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서도 오른다면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은행주의 그동안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도 그렇지만 네. 은행주는 항상 뭐 저밸류에 대한 그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주는 사실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오르고 사실 그 흐름을 보면은 크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사실 은행주가 가니까 뭐 트럼프 효과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은행주가 저밸류임은 뭐 확실하지만 사실 이거를 좀 정말 길게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주도하는 시장도 없고 오늘 사실은 섹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섹터들이 다 정말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채워지는 섹터로 지나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은행주는 소나기처럼 잠시 채우고 지나가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좀 전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반반 전략을 택하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럼 네. 반은 좀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채우자는 건데
한국의 섹터 중에서 이 금융주만큼 단단하고 안정적인 보수적인 이런 섹터가 또 있을까요? 그럼 반반 전략에서도 이 금융주는 탈락되는 건가요? 반반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선은 반반 전략으로 채워가자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은행주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로 반짝하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장기 전략에 있어서는 사실은 은행주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그런 배당과 더불어서 정말 낮은 그런 주가의 위치, 사실 은행주도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은행주 안에서 뭐 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오늘 제주은행이 사실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뒤로 좀 담아두고 뒤로 밀어두고 좀 은행주에 있어서 반반 전략을 가져갔을 때 저는 좀 기업은행 정도 좀 뽑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김덕호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은 확률은 반반인데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은행 보험주는 좋습니까? 뭐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면 사실 우리가 고금리 상태에서의 마진율 NIM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률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심히 걱정이 되는 게 미국도 아직까지는 뭐 연중에 금리를 원래 3번까지 인하를 하겠다 했던 얘기가 지금 뭐 한 번을 할까 말까가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그러면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올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은행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잡고 있는 뭐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채권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부실 채권이 발행했을 때 이걸 회수를 잘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렇게 금융주가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KB금융에 대해서도 BNK증권이 이번에 최대 실적 기대한다면서 목표가 네. 올렸고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지금 NH투자가 또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 트렌드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에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달려붙자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손바뀜 때문에 또 당하세요. 그래서 금융주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 연말까지 봤을 때는 뭐 고배당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저도 오늘 급하게 매수하실 사항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섹터 안 가면 섭섭합니다. 방산주 보시죠. 최근에 참 잘 갔던 섹터기도 해요. 뭐 수주 잔고도 많고요. 정체까지 겹포제 2분기의 투자 심리가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의 조정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분께 투자 의견 바로 여쭐게요. 들어주시죠. 네. 은행주는 보수적으로 두 분이 보셨지만 2차 전지도 동일하게 안 산다였는데 방산은 또 사겠다라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대선하고도 관련해서 미국과의 연관성, 여기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덕구 대표님, 대선하고의 연관성, 방산주 깊이 있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발성 이슈로 봐야 될까요? 일단 단발성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가 방산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거 바로 컷당하겠죠. 미국 방산 수출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유럽은 방산은 보통 프랑스와 독일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한국이 삐집고 들어가니까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럽은 유럽 제품을 써서 한국제 몰아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옛날 무슨 국채 보상 운동 하는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물건 씁시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뭐 프랑스가 지금 이런 분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번에 영국에도 지금 독일 자주포가 지금 넘어갔죠. 원래 K9을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가 들어왔습니다. 빌미는 좋죠. 영국 내에서도 도시화가 잘 됐기 때문에 주행이 빠르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차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독일 측에서 얼마나 로비를 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방산의 한국에 대해서 공격성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지금 현대로템이라든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폴란드 현지에 맞는 시스템들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제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예 유럽 내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레포트가 두 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근데
한국투자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26%를 상향을 시켰는데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대를 고정을 했지만 지금 비싸다라는 의견을 동시에 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 하나투자증권보다 KB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입김이 좀 세지 않나는 느낌도 들지만은 결국은 지금 손바뀜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좀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무기를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뭐 탄약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시스템들을 납품하는 연결 업체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방산에 대해서 완성품은 서로 대체제일 수 있지만 그 미국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납품하는 K방산은 좀 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우선 저도 앞에 김덕호 대표님이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오늘의 그런 섹터에 대한 그런 의견까지도 굉장히 비슷하게 네. 가고 있는데 또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대선에 대한 그런 대선 토론에 대한 이런 의견, 그런 테마성은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졌고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동 분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K 방산에 대한 그런 수혜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저도 이 오늘 방산 섹터를 좀 5를 사겠다라고 들은 이유도 정말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방산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섹터이지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꼭 우리가 뭐 전쟁뿐만 아니라 네. 뭐 우주 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로 나는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릴게요. 테마성은 예상했던 일이고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수혜 여전한 상황에서 역시 그걸 또 뺀다 하더라도 정말 범위가 넓어지는 방산, 우주항공이라는 포인트를 우혜진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장기, 단기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우혜진 대표님은요. 사겠다고 했던 섹터가 3개였어요. 섹터라기보다는 국내 증시도 일단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앞서서 주셨었고요. 그리고는 반도체 괜찮다. 마지막으로 방산까지 좋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하고 반도체 둘 중에 콕 집어서 간다면 사실 두 섹터 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네. 선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저는 방산 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도 있는 걸까요? 우선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종목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 있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급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조정 시 우리가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뭐 방산이나 뭐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빠질 때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이 뭐 전 고점이 최근 고점이 25만 6천 원 선 부근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근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 다시 한번 뭐 하나 부품에 대한 이야기 뭐 좀 추후의 이야기이지만 뭐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고점을 높게 잡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 27만 원 정도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는 방산 섹터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탑픽도 한번 볼까요? 김덕호 대표는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지금의 매수 기회, 그다음에 반도체와 방산 섹터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탑픽을 받아봤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분이 비슷합니다. 김덕호 대표의 탑픽은 방산 쪽에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잊혀졌던 풍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산 가격이 제가 이제 지난 주가가 6만 원 선을 돌파할 때부터 지금부터의 풍산 가격은 아마 구리 가격에 대한 랠리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실제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9,500달러 선 정도로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9,500달러를 돌파했던 시기도 4월 중순이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포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계를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신동 사업이 사실은 전체 매출 부분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과잉 퍼포먼스가 좀 나왔던 게 지난 5월 중순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본디 실적을 좀 주목하시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비축고에다가 탄약고에다가 탄이 비어 있는 상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이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호환성 자체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뭐 이전 고점이었던 72,000원까지 단기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 내에서의 72,000원 도달 여부를 좀 조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8,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방산 섹터 중에서 다소 좀 잊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에 있는 풍산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혜진 대표와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